안녕하세요. 지표 추적자. 일요일에 하는 지표 추적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열심히 살고 있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삶의 목표랑 이 방향성이 달라지면 불행해질 텐데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그러니까 그죠? 아리송하죠. 아리송하고 좀 불안해서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제가 한다고 했고요. 주부형 일만 너무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그렇게 내일 아침 되면 알거든요.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사실은 근데 궁금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하루 종일이나 매일매일 그 시장을 보고 그러면 지쳐요. 그게 매일 하는 사람도 지치거든요. 그게 일인 사람도 지친데 주말에 좀 쉬시고 그러셔야지. 그죠? 그래서 컴팩트하게 시장 정리만 약간 분위기만 말씀드리려고 만든 게 지표 추적자인데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심플하게 근데 계속 보시다 보면 그렇게 안 힘들어요.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기억나시죠? 맨 처음 뭐 얘기하죠? 맨 처음 외국인이 샀냐 팔았냐부터 얘기하잖아요. 외국인이 샀냐 팔았냐? 그 다음에 코스피, 그 다음 금리, 그 다음 환율, 맨날 같은 겁니다. 원유 가격 얼마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지표가 조금 추가되긴 했어요. 제가 이제 주말에 보다 보니까 중요한 지표가 있었더라고요. 있었고, 계속 보고 있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보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것들이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실제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서도 주식은 심플합니다. 의외로 심플해요. 기업이 돈 버냐? 그러면 주가를 올리고, 목표 주가를 올리고, 기업이 돈을 잃어? 그러면 목표 주가를 내리고, 근데 돈을 못 버는데 주가가 올라가? 그럼 또 목표 주가를 올리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매크로는, 우리가 매크로라고 부르는 걸 왜 시황에서 얘기를 많이 못 하냐면, 우선 복잡하고, 그리고 그 매크로적인 어떤 지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 정도에서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맨날 GDP 발표하고 이러면서. 근데 누가 한국은행 가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알고. 근데 또 그게 가격을 맞추는 데는, 주식 가격을 맞추는 데는, 또 이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의외로 효과적이지 않아. 참 그게 한참 있다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영향을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걸 안 보면 맨날 가격 보면서 이제 가격 올라가면 우와 좋아했다가 가격 빠지면 오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이걸 그냥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처럼 선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떤 이제 많은 투자자들처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유튜브라는 어떤 이 대중적인 매체에서 연준을 얘기하고 이러는 게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하시는 건 당장 이 주식이 올라요? 이 주식이 어떻게 돼요? 또는 내일 시장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돈 버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거의 시간 낭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포지셔닝은 그겁니다. 제 포지셔닝은 그거는 다른 거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시거나 다른 걸로 충족이 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원하거나 제가 의도하는 건 나는 그래도 좀 근육을 만들어주고 싶다. 당장의 어떤 달콤한 뭐랄까 콜라 같은 그런 당 음료가 아니라 단백질 고기 같은 거 먹어서 근육을 좀 키웠으면 하는 거고요. 근데 맛은 없지. 맛은 없고 재미도 없고 들어봐야 당장 돈 버는데 도움도 안 되고 그렇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딱 6개월만 하시다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장을 보는 눈이 생겨요. 지금 시장은 왜 압박을 받고 있죠? 금리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가 왜 상승하지? 물가, GDP 좋고 물가 높고 고용 좋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상하죠? 왜 금리를 왜 올릴 수밖에 없지? 이런 의문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그냥 기계적으로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또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적자, 지표를 추적하는 거예요. 지표를 추적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나,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나,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나 보는 거고, 첫 지표는 역시 이것도 이제 원래는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이건 안 봐요. 거의 안 봐요. 근데 이거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래도 지표니까 지금 그런 게 좀 급할 것 같아서 이걸 맨 앞에다 둔 거지. 사실은 외인 순매수 같은 거 경제학자는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가져온 거고요. 외인 순매수 금요일에 이제 요거는 본장만 잡은 거예요. 본장 0.86조 원인데 8천억 정도 판 거죠. 그리고 직전일엔 3.3조 원, 주간으로는 좀 많이 팔았습니다. 5조 이상 팔았고, 그리고 누적으로도 184조 원 계속 팔고 있어요. 이 파란 선을 뚫고 올라가야 좋은 건데, 파란 선을 뚫고 또 내려가서, 외국인 순매수는 별로 이렇게 플러스 요인은 아니에요. 외국인은 팔고 있다고 봐야 되고, 개인은 역시 사고 있고, 외국인이 판 거, 개인이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개인이 사는 게 나쁜 징조는 아닌데 올라갈 때 2026년 초에 올라갈 때 보면 개인이 쭉 사거든요.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데 개인이 또 사는 건 그다지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뭐 그걸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은 사고 있다. 코스피 6258, 6200포인트다. 근데 뭐 주간 일간이긴 한데 뭐 엄청 하락한 건 아니죠. 0.6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장중에 보면은 좀 많이 하락했다가 좀 올라가서 끝난 건 있어요. 근데 장중에 또 상승도 했었는데 어쨌든 금요일은 좀 좁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쨌든 하락해서 끝났다. 6,200포인트다. 6,250 정도 됩니다. 6,520. 굉장히 높았을 때 9,300까지 갔었는데 그죠? 근데 2026년 목표가 아마 5,000포인트였을 거예요. 코스피 기준으로. 5,000포인트는 어디야? 여기네, 여기. 2026년 3월 31일에 5,000포인트였습니다. 그 전에 5,000포인트를 넘었었고, 2월에 5,000포인트가 넘었었죠. 그죠? 그래서 3월에 이제 전쟁한다고 막 그러고 뭐 그러면서 또 하락했다가 3월 31일을 또 저점으로 쭉 상승해서 6월 19일이 고점이었습니다. 코스피. 6월 19일이면 한 달 반 정도 되네요. 그래서 7월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코스피는 6,250포인트, 코스닥은 이제 기억나셔야 되는데 코스닥은 어느 정도일까요? 800포인트 근처입니다. 그죠? 800포인트 근처예요. 전일 이제 801포인트였는데 조금 하락해서 798포인트로 끝났고 이것도 장중에 좀 장 후반에 많이 말아 올려서 0.36% 하락했습니다. 근데 느끼시겠지만 코스피도 코스닥도 본지수하고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하고 좀 선물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200을 좀 많이 끌고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주식 같은 거, 바이오 같은 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150하고, 코스닥 150하고, 코스닥 종합지수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뭐, 종합지수로 계속 보죠. 이게 제일 대표성이 지금까지는 있으니까. 코스닥은 800포인트 정도다. 666이 저점이었고, 지난번. 630이 사실 저점이었어요. 640이 저점이었는데, 확대해서 볼게요. 630이 잠깐 갔습니다. 잠깐. 7월 29일에. 이게 7월 30날이 좀 더 빠져가지고, 한 642포인트 정도였을 거예요. 금요일에 급등해서. 금요일부터 쭉쭉쭉 급등했어. 금요일에 이때 뭐, 아마, 서킷까지는 안 갔지만, 매수 사이드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됐죠. 코스닥. 그래서 뭐, 괜찮다는 아니고, 이렇게 올라갈 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 근본도 없는 게 올라갈 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많이 익숙하잖아요? 근본이 없는 애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왜냐면,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트를 못해요.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가격이 프라이싱 돼야 돼?를 서로 못해요.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3천당 제약 이런 거. 걔들은 이제 근본이 없다는 게 아니고, 너무 시장이 많이 안 보고 있는 건 올라갈 때는 아무도 못 막아요. 왜냐면 그냥 누가 사는데 뭐, 그죠?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없고,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없어. 이게 비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평소에 관심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렇다. 코스닥은 800포인트. 나스닥 이제 하나 추가했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얘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어야, 나스닥, S&P 500, 다우가 버티고 있어야, 즉 미국 시장이 버티고 있어야 그나마 낫다.
근데 얘들이 또 무너지면, 얘들이 또 하락하면 안 좋은데, 얘는 보면 채널을 어느새 좀 우리가 무시했는데 미장 가서 뭐 하냐고 세금 내고. 근데 지난주에 그걸 돌파해버렸죠, 이 채널을.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미국이 왜 좋아졌지 갑자기? 그 뒤에 볼 건데 원인이 이제 명확하진 않죠. 나중에 지나가 보면 대충 알게 되고, 또는 그게 원인이 아닐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미국 시장이 좋다. 그나마 미국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한국 시장은 많이 상승했다가, 물론 코스피 기준으로는 연중으로는 연초에 비해서 4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S&P는 12%, 15% 정도 상승했는데, 그래도 얘는 급락은 없었어요. 뭐 얘도 이제 6월 1일부터 하락하긴 했지만, 사실 6월부터 미국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6월 초부터. 근데 우리는 또 한 번 뻗어서 6월 19일까지 강해졌거든요. 6월 19일이 요 정도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했는데, 이때가 같습니다. 우리랑. 그때가 7월 말까지 미국도 빠졌어요.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근데 이제 우리 반등할 때, 그 금요일에 급반등할 때처럼 쭉쭉 올라가서 얘는 그냥 올라갔고, 우리는 못 올라가고 이제 빌빌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좀 우습게 보여도 사실 뭐 이렇게 만만한 데는 아닙니다. 지금 한 120년 된 시장이고 제일 큰 시장이라서, 미국 시장은 급등 급락이 왜 그렇게 크지 않냐면 항상 눈여겨보고 있어서 그래요. 시장도 뭐 애널리스트도 투자자들도 계속 기업을 보고 매크로를 보면서 얘가 이 가격이 맞는지 계속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거 맞아요? 이 가격이 맞아?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더라도 이게 달려들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숏쟁이들이고, 숏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 뭐 심지어 이제 모건스탠이나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기업 주가가 내려갈 거라는 보고서도 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뭐 이렇게 눈치를 안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작다 보니까, 한국이 작다 보니까, 내가 이 주식을 하락한다고 하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우리 고객들,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롱 포지션을 그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 주식이 하락했다고 대놓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근데 요즘 좀 나아지긴 했죠. 언론도 이제 뭐 주로 빠질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올라갈 때는 뭐 코스피 6천, 코스피 7천 시대, 뭐 코스피 8천 맨날 그 헤드라인으로 내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럽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근데 가끔 이제 잊어버리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 봐야 된다. 미국 시장이 여기서 버티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지금 S&P 500이랑 다우는 신고가 찍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아직 못 찍었는데, 다음 주에 나스닥이 찍으면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이렇게 막 불안해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급락하면, 여기서 미국이 조금 급락하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도 열심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S&P 500이랑 다우보다는 나스닥을 좀 봐야 되고, 얘가 이제 좀 얄밉긴 하죠. 메모리 반도체는 하락해도 하이퍼스케일러가 강해지니까 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좀 사정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하이퍼스케일러라도 올라가니까 메모리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걔들이 수익성이 없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폭락하면 메모리 반도체도 못 버텨요. 그래서 잠시만요. 요즘 목이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금방 마르는 것 같아요. 가끔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26,000포인트, 26,7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 수치는 큰 의미가 없죠. 다들 개별 주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제 제가 보면 그 금감원인가? 그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그래. 약간 변동성이 너무 큰 주식들을, 또는 ETF도 그렇고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거기까지 가서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투자 문화를 조금만 덜 와일드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원달러 환율 금요일에 RTS에서 본 거기도 하지만 1416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밤에 야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400원까지, 다음 주에는 1400원 깨려고 이제 압박을 들어갈 거예요. 저는 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아무도 환율 안 보죠, 지금.
뭐야 뭐지 지금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또 언론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ETF나 B2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언론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된 거고 그걸 기반으로 특히 한국 언론을 기반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거의 이건 거의 그러니까 높은 확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 언론이 이제 경제지까지 포함해서 뭐랄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그런 딥한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인데 클릭 수가 안 나오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FT처럼 긴 칼럼 엄청 뭐랄까 그 당시 시장하고 반대될지 모르지만 마틴 울프 이런 사람들이 쓴 칼럼을 싫지 않아요. 싫을 수가 없어.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투자 환경이 좀 이제 좀 성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고 주간 경제지도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좀 잘 안 되고 있죠. 미국채 10년 금리 하락했어요. 지난주가 4.73인데 4.64로 하락했어요. 특히 금요일에 그 고용 보고서는 뭐 약간 충격이었죠. 마이너스가 났어. 그러니까 팜이 이제 그 난팜이 농업을 제외한 고용자 수가 줄어드는 건 전 거의 처음은 아니고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줄어들었어. 근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이게 뭐 그 미국 방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좀 다음에 발표되면 좀 수정되거든요. 그거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고용이 줄었다는 건 다음 FMC에서 금리 인상, 다음 FMC가 9월이거든요. 9월에 FMC에서 금리 인상을 급박하게 해야 되는 압박은 좀 줄여졌다라고 평가해서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때 좀 밀리다가 9시 반, 10시 반부터 이제 강해졌죠. 그래서 쭉 강해지는 거 봤었는데 근데 그건 미국이 반응한 거고 우리는 뭐 아마 월요일만 돼도 고용지표 얘기는 거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금리 얘기 또 안 하고 요즘은 ISA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중요하죠. 정책적 실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에는 그렇게 영향을 안 줘요, 사실은. 한국 시장에는 정책이 좀 불안하게 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그걸 이제 약간 제 경험상 더 중요한 건 매크로고 더 중요한 건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지 우리가 한글로 보는 헤드라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별 주식들한테는 중요하지. 개별 주식 뉴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 주식 뭐 하이닉스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지금 하이닉스 관련 뉴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IS 계좌 뭐 이런 것들이 하이닉스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별로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내 뇌세포나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가리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나한테 쉽게 주는 정보는 사실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모두가 다 시장에 반영됐거나 노이즈에 가까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정보 중에서도 진짜 시장에 뭐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저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매수 매도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연준 쪽 움직임인데 연준은 안 움직이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동안 안 움직이던 한국은행이 뭘 하던가 뭐 그런 것들이라 아니면 지금 우리가 관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가치 환원 기업 어떤 큰 기업 돈 많이 번 기업이 주주가치 환원을 선언하면 주가가 많이 상승하겠죠. 그런 거에 포커싱을 더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채 국채 3년 금리 우리나라 주봉이에요. 우리나라 3년 금리 또 하락했어요.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서 4%까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상하게 지난 2주간 주가가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조금 하락했어요.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에 금리가 많이 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유동성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빠진 거예요. 6월 7월에. 그래서 그 이유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게 엔화 강하게 만들면서 연준이 거기에 뛰어들었고 그러면서 연준이 플레이어로
금융시장에 개입할 정도로 뭔가 불안한 지점이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뉴욕 연방준비제도를 공개시장 조작은 뉴욕 연은이 합니다. 다른 뭐 캔사스시티나 이런 데가 안 하고 뉴욕 연은이 해요. 뉴욕 연은이 실행을 해요. 뉴욕에서. 그래서 뉴욕 연은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그리고 대놓고 그거를 뉴스에도 났을 뿐만 아니라 베센트도 그걸 이제 거의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가 어쨌든 등판했다. 여기서 밀리진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시장에. 그리고 이제 매체도 되게 중요한데 누가 그 뉴스를 먼저 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알려준 거니까. FT라고 파이낸스 타임즈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받아 쓴 거죠. 한글로 오면 거의 뭐 18시간, 20시간 지난 거기 때문에 시장에 다 반영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뭐 그랬구나라고 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아주 늦게 정보를 받은 다음에 소화시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맨날 이제 블룸버그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기계 같은 거 다 켜놓고. 어쨌든 국채 3년 금리는 좀 하락하고 있다. 한국도. 근데 장기 금리는 하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미국 30년 금리, 일본 30년 금리, 한국 20년 금리 그렇게 하락하지 않아요.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장기물 발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그렇게 하락하진 않아요. 단기만 지금 좀 진정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WTI 선물, 그쪽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후티가 뭐 홍해를 막았다고 하고, 뭐 이라크 민병대도 가세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이제 WTI라고 미국에서 나오는 원유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보면 약간 안정되는 느낌, 차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전쟁 뉴스를 몰라. 그냥 보면 이렇게 하고 하락하네 이렇게 약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가격이 전쟁이라는 악재를 반영 안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전쟁이 너무 과장된 거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죠? 전쟁 되게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유 가격이 안 올라. 이걸 누가 누르고 있다고 보긴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오펙이 증산한다고 하는 건 뭐 뉴스가 나긴 났는데, 뭐 호르무즈를 못 통과하는데 증산해서 뭐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또 비축유 얘기가 안 나오네, 그죠? 한국은 며칠 남았다, 중국은 며칠 남았다, 이런 얘기가 또 안 나오네.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또 그러겠죠. 근데 휘발유 가격도 좀 하락 중이고. 어떻게든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뭐 전쟁통에도 살아남는 게 사람들이니까. WTI 선물 보시면 뭐 77달러다. 77달러. 낮은 가격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지난 4월, 5월에는 거의 100달러였으니까. 3, 4, 5에 100달러였죠. 그때 2월 말, 3월 초에 이제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됐네. 6개월밖에 안 됐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뭐 끝난 것 같진 않고. 참 어렵네요.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한 가격 지표죠.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더 중요합니다. 얘가 내일 갑자기 30만원 더 있으면 우리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죠? 뭐 주주가치 필요 없고 그냥 30만원만 넘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 다 사라질 텐데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여전히 21일평 또는 121일평 아래에 있고요. 23만 1,000원. 23만 조금 올랐어, 금요일에. 그래도 좀 올랐어요. 23만 1,000원. 23만 원이다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3만 원. 삼성전자 23만 원. 사고 싶나? 옛날에 6만 원, 7만 원이었는데 비쌌을 때 35만 원이었고, 여전히 목표가는 지금 뭐 30만 원 이상이죠. 목표가는 30만 원, 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도 있는데 뭐 요즘에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뷰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죠? 이익 전망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매크로 전망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심지어 요즘은 AI에 대한 뷰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나 인간을 생각해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나 그러니까 AI를 당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제일 힘든 게 당위성을 주식에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가격 예측을 못 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얘가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지. 주식이 올라가는 게 정의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됩니다. 이제 뭐 그나마 약간 남아있는 이성의 어떤 판단 능력도 흐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23만 1,000원이다. SK 하이닉스는 뭐 조금 하락했는데 뭐 그 개별 이슈는 아시죠? SK 하이닉스가 주주가치 환원에 좀 소극적이다 라는 뉴스가 돌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가 뭐 이제 더 낮은, 다른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HBM이나 이런 걸 공급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루머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뭐 계속 밖에서도 SK 하이닉스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죠. 얘네가 이 가격을 이제 끌어내리는. 최근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죠. 142만 원이고 142만 2천 원인데, 금요일에 이제 그 나스닥 상승하고 뭐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상승하면서 장 끝나고 오후 8시까지는 좀 상승해서 끝났긴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제 생각에는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뉴스난 거에 비하면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내용을 9월에 발표한 걸로, SK 하이닉스가 9월 너무 멀어. 그죠? 8월 9일인데 왜 9월까지 걸리는지 또 시장은 계속 질문하는 거죠. 각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거나 뭐 그 쇼시든 롱이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회사한테. 뭐 얘기를 좀 해봐.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돈 가져가고 뭐 잘할게요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개적으로 자금 모집하는 회사가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얘기를 그냥 네 돈 갖고 할 땐 누가 안 물어보잖아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돈을 벌고 이런 거는 뭐 인정. 근데 어떻게 할지 얘기 안 해주면 답답하니까 이제 딴 데로 가는 겁니다. 확실히 얘기해 주는 대로. 그래서 이번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상승한 게 뭐 장부 조작을 했든 뭘 했든 어쨌든 프리퀴시 플로우를 이제 올리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죠? 내가 데이터 센터 남는 거 뭐 이거 임대할래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제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 좀 못하는데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미국 기업들이죠. 주주 눈치를 엄청 봅니다. 뭐 거기서 이제 주주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주주 눈치를 엄청 봐요. 근데 어디는 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업은 좋은데 주식 투자가 힘들어. 그러니까 좀 그게 힘들어. 그죠? 어쨌든 누구 욕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뭐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겨우 언제야? 2097년에 이제 그 IMF 나고 나서 제대로 금융시장에 편입된 게 2010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밖에 안 됐어요. 제대로 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가 좀 적응하기 시작한 게. 일본은 뭐 좀 일찍 들어갔고, 대만 이런 애들도 잘 못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한 어떤 금융시장에 제대로 편입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홍콩, 뭐 싱가포르, 한국, 일본 정도지. 그리고 뭐 홍콩, 싱가포르도 사실 뭐 완전히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일본도 그 점심시간에 밥 먹는데 뭐, 그죠? 일본 거래소 점심시간에 밥 먹습니다. 그때 쉬어요, 잠깐. 그리고 뭐 일본은 뭐 중앙은행이 주식 ETF를 사는데 뭐, 거기도 이제 뭐 자유시장 경제라고 볼 수는 없죠. 일본은 거의 국가자본주의에 가깝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시장자본주의는 미국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랄까 민주주의, 사실 뭐 미국도 완전한 민주주의 간접 선거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본시장, 자유시장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 시장이 뭐 답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고, 지금 이런 얘기를 뭐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 언론들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 미장 가자 이래봐야, 미장 지금 들어가봐야 5%밖에 못 먹어. 제 생각에는 벌써 나스닥이 15% 상승했는데 남은 뭐 미장이 쭉쭉 뻗을까?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순수 기대 수익률만 보면 국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얼마냐? 142만 원, 142만 원이다. 180만 원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180만 원이 이번 지난 2주간 급락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꽤 잘 버티다가 여기 한번 무너지니까 여기 또 아래서 이렇게 가격군을 지금 형성하고 있죠.
넘어가고 달러엔은 금요일에 아시아장에서는 엔이 약해지다가 다시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락했어요. 엔이 157엔으로 158엔 좀 등락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엄청 큰 이제 꼬리가 생겼죠. 엄청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막 강해지지 못해요. 왜냐면 개입을 좀 줄인 것 같긴 해요. 그 뉴스가 다 났죠. 30날 31일 BOJ가 개입했고 시장에 그렇죠. 시장에 개입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고요.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팔고 이 BOJ는 그렇게 했고 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준, 미국 중앙은행은 몇 년 만이야? 한 12년 만인가? 8년 만에 시장에서 뉴욕 시장에서 했겠죠. 아니면 런던이나 거기서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샀다. 응? 엔화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엔화를 산 거 오케이. 근데 지들 돈이 아니고 왜 남의 돈인 유로화를 팔았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뭔가 달라진 거죠. 그럼 참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20일. 왜 우리 돈을 팔았어?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달러에는 157엔이다. 지금 N1 환율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100엔이 원으로 얼마죠? 안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일본 가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원화가 요즘 강해져가지고 그죠? 오라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오라클이 무너지면 이제 오픈 AI도 별로 안 좋고 그 오픈 AI가 안 좋으면 오픈 AI가 만든 데이터 센터 어쩌고 오라클이 만드는 데이터 센터 또는 거기랑 계약하는 발전소 소프트뱅크 다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라클이 올라가는 한 약간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하고 모양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오라클은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모양이 이렇게 돌았는데 뭐 주가가 빠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라클의 사업 모델이 약간 저는 마음에 안 들거나 미심쩍은 거지. 뭐랄까 자기 캐파에 비해서 너무 세게 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시장은 그건 이제 평가한 거죠. 여기까지 하락했으니까. 그러다가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이 이번에 하이퍼스케일러들 발표한 거 보니까 클라우드라고 우리 그 데이터 올려놓고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 AI 하는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들 뭐 데이터가 워낙 많아지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그런 능력 캐파가 계속 늘어나긴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AI 향 데이터 저장 능력 강화만 신경 썼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일반 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구나. 우리도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데 어쨌든 클라우드 쓰고 이게 뭐 개인이 1만 원, 2만 원 쓴다고 하면 꽤 큰 산업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이 꽤 괜찮더라고요. 아마존 AWS나 MS의 애저 같은 거. 그래서 뭐 그러면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이쪽 이제 그 뭐야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데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거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괜찮고요. 당장 괜찮은 거고 뭐 계속 좋을지는 이제 또 봐야죠. 어쨌든 시장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좀 괜찮고 한국 시장은 이제 논란 가슴을 아직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비관적인 뷰가 굉장히 많고 그게 뭐 인버스를 사거나 곧버스를 사거나 그래서 때문만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좀 상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약간 배신감, 주식시장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까지 보고 잠깐 차트 몇 개만 보고 시장에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종합 이제 주봉이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지난주 저점이 5265포인트예요. 저 아래. 여전히 지금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20% 아래고 15% 아래고. 그래서 지금이 뭐 되게 이제 가격적으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빼면은 좀 괜찮은 편이고 차트 보면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여기가 이제 여기 간신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여기가 언제냐면 2월 27일 주이었던 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신히 지키고 있는 거고 여기 무너지면 또 좋지 않아요. 뭐 어디까지 아래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냥 저는 이거 아래쪽은 잘 못 보는데 그으면 한 요 정도 긋고 뭐 다들 5,500에 한번 긋고
5천에서 한 번 더 긋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전 이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7주 얼마야? 7주 연속 하락한 거고 올라갈 때도 보면 뭐야 10주 연속 상승했구나. 여기서 한번 제 생각에는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봉도 뭐 그렇게 좋진 않죠. 그죠? 딱 6,200. 그래서 차트적으로 좋은 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주봉부터 볼까요? 원래 이제 장기 시계열부터 보는 거거든요. 장기 시계열이 아니라 이제 주봉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코스닥은 여기 666 진짜 똑같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이게 언제냐면 2022년, 이게 언제냐면 2023년, 이게 언제냐면 2024년, 이게 2025년. 1년에 한 번씩 주네. 올해도 한 번 줬네요. 666. 내년에 한 번 또 올 수도 있겠다. 그죠? 하지만 이제 주간 기준으로 보면, 뭐, 지난주에 11%나 상승했네. 그죠? 코스닥 종합. 모르겠습니다. 여긴 이제부터는 이제 홀짝 게임이라서 올라갈 근거도 없고 하락할 근거는 많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많은데 근데 이제 하락할 이유는 많은데 올라가 그러면 더 강력한 상승일 수도 있는데 좀 그래요. 일봉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볼린저 밴드가 꺾이면서 지금 이 볼린저 밴드 치러 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이 위에 볼린저 밴드는 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냐 한 7%위 정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찍고 빠지거나 아니면 쭉 올라가거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막 엄청 추천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못하고 여기서 뭐 롱도 숏도 좀 애매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용기 있으신 분만 한번 이제 홀짝한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셔도 안 하시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하면 지금 가장 쉬운 건 저 같으면 이제 뭐 돈 누가 주고 이거 그냥 해봐라 그러면 그럼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사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보실래요? 이래요 이제 주간으로 나쁘지 않죠. 여기 400달러 딱 지키고 올라가고 있고 일간으로도 이제 꾸역꾸역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저 뭐 이런 것도 있고 회계적으로 조금 꼼수를 쓴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어쨌든 근거가 있어서 뭐 더 이상 막 밀어내기도 좀 그래요. 월간으로도 지금 고점 찍으러 가고 있고 전 고점이 얼마냐 한 534달러네요. 얼마 한 40달러 정도 남았는데 뭐 이런 모양이 이제 편하죠. 사실은 이게 월봉인데 주봉으로 보면 이 주봉 한번 났을 때 요 정도에 이제 다음에 요거 났으면 금요일 종가나 또는 다음날 월요일 시초가에 들어가는 게 편하죠. 계속 그랬잖아요. 제가 주봉을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굉장히 센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애플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꺾였죠. 근데 한 주 꺾였습니다. 사실 애플도 많이 안 꺾였고요. 좀 놀라운 거는 메타라고 할까 못 올라가. 주봉인데 한번 쭉 뻗다가 못 올라가. 그래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르다. 사람들한테 주는 신뢰 정도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저는 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봉인데 엔비디아가 다시 죽을 뻔했는데 11%나 상승하면서 근데 나스닥 지키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나스닥하고 S&P 지키고 있는 게 엔비디아라서 엔비디아 또 사상 최고점 찍을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아마 이번 달 8월이니까 이번 달 중순쯤에 실적 발표하죠. 실적 발표하면 빠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제 전통적인 하이퍼스케일러들, 하이퍼 빅테크라고 불렀던 친구들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 뭐 팔란티어도 이제 급등했고, 팔란티어도 주간으로. 팔란티어 저는 믿진 않는데 어쨌든 급등했고 안 좋은 게 뭐 이런 친구들 이제 샌디스크 그동안 좀 뭐 이렇게 수익 났다고 나댔던 샌디스크나 AMD도 좀 그죠 빠지고 있고 브로드컴 좀 상승했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확실히 조금 천덕꾸러기가 됐죠. 약간 그동안 뭐랄까 기분은 좋았지 뭐 이런 시장에서 그래 뭐 돈은
한번 이번에 한번 땡긴 거 인정. 근데 니네 계속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까 저 좌판 깔고 있는 그 뭐야 판매 채널 가지고 있는 형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네는 저 형들 달리는데 이제 부품 공급하고 있는 데라서 뭐 이번에 돈을 많이 번 건 맞는데 저 형들이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돈은 사실 저 형들이 만드는 것 같고 파는 저 형들이 짜거든. 그러니까 너네는 좀 앞으로 좀 지나면 저 형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네 이번에 새로 공장도 짓는다면서 그러면 2, 3년 후에는 그럼 너네 생산 능력이 늘어날 텐데 지금처럼 비싸게 팔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죠. 그걸 대답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말해주지 못하면 밀려요. 얼마 전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도 답을 못했잖아요. 루빈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뭐 너네 뭐 맨날 피지컬 AI 이런 거 왜 그런 거 하고 돌아다녀요? 너네 그거 뭐야 자꾸 돌려막 자금 같은 거 너네 돈 주고 너네 칩 사라고 하는 거 그거 돌려막기 같은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설명을 못했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블루아울 캐피털은 이제 설명 안 해도 얘도 이제 바닥에서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살만해요. 지난번 저점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선 못 삽니다. 여기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왜 이걸 살 필요는 없죠. 그죠? 이렇게 하락하는 걸.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쉐브론도 애매하고 세일즈포스 어떻게 됐지? 얘는 그렇네. 이쪽도 아직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죠? 브로드컴, 샌디스크 여기 있는 게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니까. 트럼프 이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기업 최저점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대충 이 정도 보시고. 아이온큐 어떻게 됐지? 양자. 한때 이제 전승왕 형님이 그러니까 양자 얘기했다가 한번 폭락시켰다가 양자 될 것 같은 데서 폭등시켰는데 요즘에 양자 얘기 안 하시네. 주간 좀 애매하네. 그죠? 양자는 뭐 되면 그때 보죠. 양자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세상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되고. 슈티즈는 어떻게 됐지? 하긴 뭐 걔 볼 필요가 있냐? 암호화폐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또 뭐 봐야 되는 거 있나? 아마존. 그래, 아마존도 그죠? 주간 기준으로 고점 쳤죠. 아마존 자금은 좀 딸려도 이번에 AWS 잘 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외 선물 볼 거는 뭐 원유밖에 없죠. 원유 어떻게 됐지? 이거 딸 때랑은 좀 잠시 쉬고 있구나. 77달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리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데 구리 가격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생산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 만드는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서 이제 그 정광 그 원재료 수출을 금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간이고 주간인데 연결로 보시면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거냐 또는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보시면 얘는 이제 7월 내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올라가는 것만 그럼 안 되고. 요즘 금도 올라가죠. 금 여기서 이제 주간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그 일목균형표 요 구름대 빠지려고 하다가 반등한 거거든요. 상승할 수 있어요. 상승할 수 있는데 그게 달러가 약해지거나 금리 하락 징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약간 수급이 다시 돌아왔나 보지 하반기 돼서. 그래서 요걸로 어떤 가격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가격이 특정 어떤 가격의 영향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큰 판이 돌아가고 그 가격들이 서로 영향을 주긴 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뭐랄까 1차원적으로 작용 반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이제 뭐랄까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금이 상승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정보죠. 그죠? 이게 금이 상승한 게 이제 금리가 하락할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다른 걸로 봐야 되고. 금리 아까 보셨겠지만 조금 하락한 거고 금이 그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금 시총도 엄청 많은데 그죠? 사야 되냐? 뭐 그러네. 전 4,500 정도 되면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이 요거 보여드려도 되나? 잠깐만요. 금 보시면
비금속이고 골드 보시면 지금 이게 온스당 이제 요게 12월 만기 2026년 12월 만기네. 온스당 4,400달러잖아요. 근데 다음 월물은 4,436달러예요. 그 다음 월물은 66달러. 이게 이제 선물이라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거를 이제 커브가 컨탱고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선물 투자하시면 이 선물이 계속 비싼 걸 사게 돼요. 그래서 녹아요. 이렇게 녹는다고 표현하는데 계속 현물 시간이 지나면 계속 싸지니까. 그래서 조금 펀드나 ETF 투자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이나 이런 콘탱고 돼 있는 거. 원유 선물은 콘탱고가 좀 많이 있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원유 선물은 백원가 볼까요? WTI 볼까요? 근데 이 선물로만 판단할 수 없고 이제 커브가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네. 백오데이션이네. 그죠? 얘는 근월물이 더 비싸죠. 이제 백오데이션 이렇게 비싼 거. 요거는 이제 들어갈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없죠. 지표 추적자에서. 어쨌든 이 정도 하고 한국 주식 조금 보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뭐 제일 궁금하신 게 뭐 삼성전자일 텐데 아까 차트 보셨잖아요. 주간으로 별로 안 좋고 일간으로도 별로 안 좋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그거 뭐야? LS 일렉트릭 같은 친구 이제 약간 변압기 정도 반등했죠. 지난 7월 30일부터 많이 반등했어요. 주간으로 8.77 밖에 못 올라갔네. MS만큼도 못 올라간 거야. 어쨌든 참 힘들다. 그죠? 우리 친구들. LS 전선 내려가고 있고 뭐 대우건설 반등했네. 28%? 우와 많이 올라갔다. 그러네. 얘는 좀 보조지표도 돌고 있고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일간으로도 건설이 또 뭐 좋다고 하더니 텔레콤 모르겠다. 네이버 엔비디아 돈 받았을 때 많이 상승했었는데 신뢰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의 신뢰가 중요해. 사람들이 믿으면 별거 없어도 올라갑니다. 테슬라처럼. 그런데 못 믿으면 돈을 벌어도 못 올라가요. 참 힘든 작업이에요. 평판 이런 게. 달바글로벌 이제 화장품 요즘 좋아서 올라가고 APR도 반등했죠. 지난주에. 근데 APR도 월간으로는 석 달 동안 좀 힘들었고 그래서 조금 뭐 이게 일봉이고 APR이 일봉이고 HD 한국조선해양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를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라서. 한화 친구들 어떻게 됐지? 한화 비전 어떻게 됐어? 그때.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한미반도체 주간으로 뭐 좋진 않네요. 그죠? 주간으로 빠졌네. 지난주에도 반도체 소부장 뭐 이래서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개별 주식도 별로 안 좋고 지표도 별로 안 좋고 이제 그러면서 8월 둘째 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면서 3분기 두 번째 주 들어가는 거고 7월이 좀 굉장히 과격했는데 7월이 왜 과격했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 뭐랄까 추정, 제 음모론, 말도 안 되는 억측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마 이제 영상도 따로 올라갈 텐데 제가 주말에 봤을 때 좀 충격 받았던 뉴스가 이겁니다. 미국 연준이 엔화를 강하게 만들려고 엔화를 살려다 보니까 뭘 팔아야 되죠. 원화를 팔 수는 없어요. 왜냐면 원화를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엔화 살 때 이제 3대 통화 정확히 말하면 4대 통화 같은 경우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이제 파운드화 이 정도거든요. 근데 엔화 세 번째 돈을 살리려고 미국 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뭐 유로화는 만들었겠죠. 유로 관련 채권을 팔았겠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었지. 어쨌든 원래는 엔화를 강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엔화를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게 엔달러 환율을 통해서 엔화를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게 미국은 제일 쉬워요. 왜냐면 내가 그냥
엔화 채권을 산 다음에 달러를 내가 막 찍어낼 수 있는데 달러를 달러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런데 굳이 그 유로화 남의 중앙은행 돈을 갖다 팔았어요. 원래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이 개입할 때는 IMF가 중간에 끼고 각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엔화를 산 다음에 자기가 팔 수 있는 그 외환을 시장에 파는 게 일반적인 어떤 통화 개입할 때의 프로세스인데 놀라운 건 이번에 연준이 ECB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ECB에다가 ECB 돈, 그러니까 유로화 돈을 쟤네 돈을 갖다 파는데 내가 시장에다 막 던지고 있는데 안 알려줬어. 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브레튼 우즈 체제 깨지고 1980년 이후로 거의 처음 있는 일, IMF가 생긴 이후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얘기해줄 수 있잖아. 얘기해준다고 뭐 그렇게 막 뭐 반발은 했겠지만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이 뉴스가 파이낸스 타임즈 7일 기사인데 파이낸스 타임즈는 이제 영국에 본거지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해줘서 라가르드 총재가 베센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장난치냐? 뭐 이랬겠죠. 야, 아니 뭐 니네가 원합할 때도 한국에 얘기해 줄 텐데 우리 돈을 갖다 시장에다가 그렇게 퍼 부으면서 덤핑하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줬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럽 쪽 친구들은 막 거의 막 엄청 화가 났대요. 너무 무시한 거잖아요. 플러스 시장이 그러다가 만약에 교란돼서 정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근데 베센트는 뭐 네 하고 말했대요.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뉴욕에 이제 뉴욕 연방 준비은행이 있어요. 사실 걔들이 이제 연준의 본체인데 거의 걔들이 엔화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유로화를 팔았어. 그 보도 이제 7일 그러니까 이 개입은 7월 30날 31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화는 8월 7일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됐고 통화는 8월 1일 이 개입이 다 끝나고 나서 라가르드 ECB 총재가 누가 유로를 이렇게 던지나 알아봤더니 은행들이 연준이 던져요 라고 읽는 거죠. 통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 됐다는 게 되게 참담한데 저는 사실 약간 참담한다는 말이 맞나 어쨌든 트럼프는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뭐 티격태격 싸울 수 있어.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 최후까지 이제 국적이나 어떤 정치적 이득을 떠나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이라고 우리가 욕은 하지만 그래도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둘이서 이제 대화를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하면 됐는데. 그래서 와 무섭다. 이게 균열인지 아니면 미국이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고 한 건지 베센트가 미친 건지 아니면 미친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을 개판으로 만들려고 옛날처럼 중앙은행들이 협조 안 하고 그 FX 시장이 지 맘대로 돌아가는 그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저는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궁금하죠. 왜 이렇게 절실하게 엔화 약세를 막으려고 하나. 엔화는 일본은 맨날 약하게 만들려고 했던 통화고 엔화가 약해져야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돈이 이제 대출이 일어나서 다른 자산을 사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강해지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감겨요. 언와인드 돼. 그래서 자산시장이 출렁하거든요. 근데 이거 연준이 사실상 연준 플러스 재무부 장관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파워가 센 사람이 자기랑 이제 거의 비슷한 레벨의 중앙을 무시하면서까지 엔화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또 하나는 이제 요거 강요회의에서 이거 한국 국회에서는 자주 있는 일인데 대놓고 이렇게 잘 써놨어. 메모지에다가 투두 리스트 일본 엔화 50에서 100억 달러 매입 여기 바이 JPY 썼죠. 여기 보시면 바이 제페니지엔 JPY 친절하게 써놨어. 코드까지 써놨어. 50엔 이렇게 100 이렇게 강요 회의에서 이렇게 보라고 기자들 보라고 사진 찍어놨어요. 자기 이제 여기 명함 뒤에다가 이거 누가 안 찍어? 31일
그 개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야, 내가 개입했다. 시장에다 얘기한 겁니다. 내가 개입했고, 이번에 좀 애나 쇼친 놈들 좀 힘들었지? 뭐, 그리고 많이 청산됐지? 또 해봐. 이렇게라고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나는 이런 개입 뉴스를 지난 1년간 못 봤죠, 우리가. 그죠? 뭐 소소하게 일본 중앙은행이 혼자 한 건 있어도. 근데 연준, 특히 베센트까지 나서야 될 만큼 뭐가 있었나? 그래서 뭐 약간 그런 7월에 급락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소프트뱅크가 망하기 직전이다. 또는 일본에 투자된 돈까지 지금 사람들이 걷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케이 좀 빠지면서. 근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밝혀지긴 할 텐데 지금은 그렇다. 물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RTS에서 금요일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 베센트가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인 건 되게 오랜만이 아니라 없던 일인데 연준의 빨대까지 이제 대놓고 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티미라우스만 깐 게 아니고 연준 사람들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니네 그 정보원들한테 자꾸 그 얘기하지 마. 그런 거 보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뭘 하고 있으니까 새어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다 자기한테 별 얘기 안 하는 기자들, 약간 커넥션이나 빨대 별로 안 친한 기자들 한테만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가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 중에서 비우호적인 기자들한테 이제 면박 주고 질문 안 받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케빈 워시는 여기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하고 케빈 워시는 여전히 이제 좋은 아저씨처럼 기자들하고 지난번에 볼 거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센트도 원래 되게 그 유한 캐릭터인데 갑자기 요즘 베센트가 앞에 나와서 백악관 그 경제위원회 그 위원장 모르죠? 기억 안 나시죠? 그리고 상무부 장관 기억 안 나시죠? 심지어 IMF 총재 누군지 잘 모르시죠? 요즘은 그냥 그 다 조용히 있어. 그죠? 그래서 뭔가 이게 백센트가 다 장악했거나 또는 그들이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는 모드로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뭔가 있는데 궁금해. 막 찾고 있는데 안 찾아져. 막 X도 뒤지고 그런데 아직 아무도 이제 무릎을 탁 치는 그래서 이래서 있구나. 아직 아무도 못 찾으니까 제가 찾으면 바로 그래도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면 어느 정도 근거를 있어야 되죠. 없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드디어 매크로를 보는 데이터를 가져온 음모론 시작하면 이거 이제 설득력이 확 높아집니다. 데이터를 이제 들이대면. 그래서 제가 약간 캐비너시 됐을 때 되게 놀랐다고 그랬었잖아요. 왜냐면 캐비너시가 그 조지 소로스 그쪽 그 패밀리 오피스 마지막은 조지 소로스 패밀리 오피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조지 소로스랑 어떤 관련이 있는 스탠리 드래클밀러하고 일을 했었고 베센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사람 중에서도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처럼 어떤 제도화된 어떤 시스템하고 같이 가는 시장 출신이 아니고 헤지펀드에 있다가 어떤 막 털어먹는 뭐 이런 거 하는 쪽에 있던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됐어요. 뭐 약간 학벌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랑 친한 사람이 로레알 회장의 사위이기도 하고 5월 22일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다가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그래서 캐비너 씨가 첫 FMC 회의한 게 6월 16, 17일이더라고요. 그리고 6월 19일이 우리나라 고점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6월 1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6월 1일이 어디냐면 요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때 빠질 때 미국이 빠져서 우리도 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부스트했죠.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막 상승하면서. 근데 첫 FMC 끝나고 나서 그때 생각해 보시면 티미라우스한테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뭔가 약간 나 그거 위원회, 테스크포스 같은 건 한다 뭐 그런 얘기만 했고
그런데 아마 이 한 달 동안 연준을 충분히 장악한 것 같아요. 케빈 러시가. 그리고 이때부터 뭐랄까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케빈 러시의 의중이 조금씩 새어 나왔겠죠. 그래서 연준도 사람이 일하는 데라서 당연히 지금 기사화는 안 돼도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 빨대들, 기존 이제 정보원들이었던 티밀하우스 쪽으로는 정보가 안 와. 연준 의장으로부터 안 나와. 그리고 제롬 파월도 있는데 제롬 파월도 요즘 아무 말도 안 하죠, 그죠? 제롬 파월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트럼프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 왜냐면 트럼프 그 법무부가 계속 괴롭히려고 하니까. 근데 연준 이사일 때는 잘 못 건드려요. 근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법적으로 시달릴까봐 그만두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준이 이때부터 약간 좀 FMC, 이번에 두 번째 FMC가 언제였냐면 7월 28일, 29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급락했던 때예요. 그죠? 그때 우리 FMC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이상하죠? 첫 FMC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이 쭉 하락했고, 그리고 두 번째 FMC에서는 급락, 서킷 브레이크 두 번 걸릴 때가 이때였어요. 그럼 과연 이제 케빈 러시는 주식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트럼프하고 생각이 같은 건가? 라는 의문. 금리가 상승할 때 케빈 러시가 취임하고 나서 금리가 더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케빈 러시가 되고 나서 트럼프가 케빈 러시한테 뭐 해달라고 잘 안 그럽니다. 그리고 케빈 러시도 뭐 옛날 파월은 이렇게 손 모으고 옆에 섰는데 그런 거는 안 그려지죠. 제가 예전에 이제 했던 음모론 중에 하나가 얘들은 시장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걸 싫어한다. 왜냐면 이들이 빛났던 시기는 시장이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의 이렇게 그립 안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시장이 아니고 자기 맘대로 하는 시장, 망하는 회사도 많고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케빈 러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연준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물가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그런 맨데이트를 가진 조직이지 우리가 무슨 뭐 맨날 튀어나와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케빈 러시는 거짓말일지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센트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막는다고는 하지만 국채는 계속 발행해. 그죠? 그리고 뭐 틈만 나면 이제 뭐 돈 더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뭐랄까 비상 상황에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동료들하고 계속 연을 끊고 있어요. 연락을 끊고 자꾸 척을 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약간 음모론인데, 과연 트럼프가 이 둘을 장악하고 있는 게 맞나? 또는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 둘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한 건가? 그럼 이들이 바라는 시장은 트럼프의 재선을 돕는 어떤 그런 시장을 하려는 건가? 아니면 아예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시장이 따로 있나?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나? 이 둘이 얘기는 하나?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추정이 잘 안 돼요. 정보도 되게 잘 안 나오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막 그런 기사라도 나야 되는데 거의 안 나고 맨날 이제 가격만 보고 있는 거라서. 그 다음 FMC, 사실 케빈 러시 같은 경우는 연말쯤 되면 이제 그 태스크포스가 끝납니다. 지금 연준이 잘하고 있냐,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냐를 태스크포스를 지금 구성해서 5개인가? 그거 끝나면 그들이 이제 보고서를 가져오겠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져오겠죠. 내부 컨설트를 한 거예요. 내부 점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 이제 뭐 케빈 씨의 의중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럼 이제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이사들한테 가서 자 봐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사들이 뭐 자기들의 직을 걸고 반대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사들이 그걸 좀 감지하고 요즘에 좀 세게 케빈 씨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곧 진압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음모론은 아니고 약간 추정과 약간 의심, 제가 계속 의심하는 거. 근데 요쪽 그래프는 팩트입니다. 팩트. 물론 데이터가 좀 나중에 수정되긴 하는데
이 붉은 선이 뭐냐면 이 붉은 선이 미국 연준 그리고 ECB하고 BOJ 이 세 중앙은행의 그 자산 이 연준은 주간으로 하고 BOJ하고 ECB는 월간으로 하거든요. 어쨌든 공표를 해요. 그 공표된 자산을 썸을 해. 썸을 하면 이제 금융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자산이 늘어나는 거 돈이 그만큼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자산을 사고 돈을 주니까. 자산이 줄면 중앙은행이 이제 만기 돌아온 채권 같은 걸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돈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QE라고 부르는 건 중앙은행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붉은 선이. 5주, 그러니까 그 줄어들고 늘어나는 그 증감만 체크한 거예요. 증감.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은 이제 연준인데 연준 보면은 엄청 줄지도 않고 엄청 늘지도 않고 이제 적당히 줄다가 최근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5주 이동 평균선이. 5주 이동 평균이 플러스라는 건 지난 5주를 합치면 살짝 플러스라는 거죠. 연준도 이 중앙은행도 2025년 말까지는 계속 줄였어요. 이게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거는 계속 5주 이동 평균이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건 계속 줄여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5년 말 2026년에 뾰족 올라가면서 돈을 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락했다가 언제 급락하냐면 이 세 중앙은행의 자산을 한 게 그 자산 증감을 5주 이동평균 한 개.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시장에서 돈이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그게 언제였냐면 6월 3일인 금요일, 7월 3일이 금요일인 주.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인 거죠. 그 주에 갑자기 95조 원이 데이터상으로는 사후에 발표된 거니까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가 95조 원 시장에서 사라졌던 거예요. 6월 말. 제가 계속 그랬죠. 6월 말에 이제 뭔가 자본적으로 뭐 문제가 좀 꼬인다고. 그리고 7월 17일이 금요일 주에 70억 달러, 10억 달러, 700억 달러지. 이게 10억 달러니까 이게 10억 달러, 100억 달러, 660억 달러예요. 이게 빌리온 개념이라서 그래요. 빌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요거 이제 그래프가 중요해요. 그래프가. 지난 요게 언제냐면 2025년 4월이니까 1년 반 동안 가장 크게 하락했었던 게 6월 말 7월 초였어요. 이 6월 말 7월 초에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걷어간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덜 줬어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고 급반등한 7월 말 7월 31일이 금요일인 주가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지난주는 플러스로 돌았죠. 그러면 5주 이동평균선이 플러스로 돌았다는 건 마지막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아니고 마지막 세네 주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BOJ, ECB는 이때 굉장히 많이 자산을 줄였고요. 연준 놈들은 그렇게 많이 안 줄였어요. 근데 이건 이제 좀 사후적이기도 하고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수정도 됩니다. 어쨌든 뭐랄까 그래도 나오는 데이터니까 제가 거의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것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준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얼마나 늘리고 줄이는지. 지금 BOJ, 그러니까 일본 엔 강하게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줬기 때문에 그 레포도 연준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추정하면 이 파란 선이 다음 주에 좀 많이 올라가야 돼요.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추세로 5주 이동평균선이니까 추세예요. 그리고 이 파란 선이 몇 주 후에 여기 22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빨간 선도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좀 안심할 수 있죠. 근데 11월, 12월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8, 9, 10에 얘들이 플러스권에만 있어도 조금 유동성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제가 이번에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중앙은행을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한데 실제로 뭐랄까 자산 가격은 이젠 중앙은행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돈을 쪼이면 자산 가격은 빠지는데 그걸 이제 적절히 하고 있는 거죠. 그
그 큰 추세, 정책에 따른 그 큰 방향성에서 우리는 그냥 뭐랄까 그 잔파도 같은 걸 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이제 인스타에 올린 건데 그럼 다음 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 보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를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게 가장 좋은 어떤 대답이긴 한데 저는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폭이 좁아요. 지난 금요일 종가에 비해서 위로 5% 아래 4% 정도를 레인지로 두고 이거를 아래로 뚫거나 위로 뚫으면 뭔가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된다.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점검을 해야 되고 외국인 뭐 제가 외국인 엄청 외국인 빠는 아닌데 믿을 사람이 이제 외국인밖에 없어요. 개인이 사도 불안해. 기관이 사도 이놈들이 언제 팔지 몰라. 뭐 연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외국인이 근데 한 주체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외국인이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순매수가 한쪽 방향성을 계속 보이면 그건 이제 큰 외국인 중에서 큰 놈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도 사팔사팔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뭐 순매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못 준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저렇게 뭐 많이 파는데 그게 이제 헤지펀드나 CTA뿐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현물만 보면 안 된다. 맞아요. 선물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외국인 현물, 선물, 옵션 포지션을 다 넣잖아요. 그러면 포지션이 뭔지 잘 모르겠어. 잘 판단이 안 돼. 판단이 안 되는데 뭐하러 그걸 보고 있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이 현물, 선물, 옵션만 하는 거 아니에요. 파생상품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본국의 포지션도 또 있어. 그걸 모르는데 이걸 다 봐야 된다고 하면 안 보는 그 볼 시간에 딴 거 보고 있는 게 낫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우선 당분간은 현물 매수만 순매수만 보고 있는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전 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도체 이외의 섹터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너무 이제 심리가 안 좋아져서 하지만 그게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종의 뭐랄까 열차로 치면 스탑 비상 제어 브레이크 같은 건데 만약에 장중에 다음 주에 주중에 코스피가 7% 이상 하락해서 끝나 그러니까 말아 올리는 것 말고 끝나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6,000포인트가 마이너스 4잖아요. 또다시 5,000대로 내려가면 그거는 많이 약한 거예요. 이제 걸을 힘도 없는 상황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마이너스 7 하루라도 마이너스 7 빠져서 끝나 감아 올리지 못해 그러면 사는 건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도 있죠. 여기 더 하락하는데 계속 홀드하고 있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맞아요. 네, 제가 독한 시기에 저였다면 아직도 안 팔았냐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아깝죠. 사실 아까워요. 견디면 되긴 하거든요. 8월에 아마 견디면 8월 말이나 8월 중순이나 9월에는 지금보다 훨씬 가격이 높을 텐데 심리적으로 너무 약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저도 미련해 보일 만큼 좀 홀드 하자고 하고 있는 건데 저 혼자 했다면 이제 약간 벌써 도망가고 그랬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지는 않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한 이성적 판단은 여기서 홀드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파는 게 가장 안 좋은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게 제일 나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나 뭐 기간적으로 하락한 거 보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좀 손실을 덜 보더라도 위에서 조금 여기서 10% 정도 15% 정도 위에서는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액이 엄청 크지 않더라도 그 금액이 있어야 다음 베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되게 안 좋은데 뭐 하반기에 또 완전히 연준이 또는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부양하면 또 가격은 그때부터 이제 밸류랑 상관없이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 코로나 때처럼
뭐 심지어 제가 약간 장난처럼 말하지만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나면 주식은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중앙은행도 정부도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어떤 증시를 부양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좋은 상승은 아니지만 감안하면 그렇게 지난주만큼 뭐랄까 절망적이진 않잖아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락하더라도 급락해서 안 팔면 조금 더 이게 뭐랄까 체계적으로 질서 있는 후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부분 뭐 7,500이 상한 그러니까 1차적인 저항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라인이 요 정도 이 60일 이평이 그때쯤 되면 며칠 지나 1, 2주 지나면 7,5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6,700이죠. 왜냐면 121선 이평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를 눌렀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지금 6,000인데 6,500 위로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덜 매도 압력이 있는데 맨날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아침에는 이제 그 신용이나 또는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서 올라가 봐야 이제 반등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나 신용이 가격을 밀어내릴 수 없을 정도로 빵 떠서 시작해서 끝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 상상하기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는 방어적 그 매수라고 할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죠. 원래 사던 물량에 내가 손이 크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막 1억씩 샀다. 1,000만 원씩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작아서 하루에 10만 원씩 샀다. 이제 만 원씩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단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빵 떴을 때 주간으로 한 15%, 월간으로 한 15%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좀 매도를 어느 정도 할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약간 종목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코스닥 쪽에서 종목이나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종목 들고 있다 고생하신 분들은 조금 나으실 텐데 그게 장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일요일 오후 18시 17분이니까 12시간 지나면 내일 아침 새벽 6시가 되거든요. 그때까지 또 무슨 뉴스가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전술은. 그래서 내일 아침 시황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지표 추적자였는데 뒷부분에 좀 사족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은 이제 분리해서 나갈 것 같긴 한데 주말에 너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사실 뭐 이런 거 안 보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주말에 좀 더 쉬시고 내일 이제 출근도 하시고 슬슬 이제 여름도 입추 지나니까 바람도 좀 선선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러닝 시작했는데 러닝도 좀 하시고 밤에 시원하면 좀 산책도 좀 하시고 지금 이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되고 내가 짜증난다 그럼 매매하시면 안 돼요. 죽을 것 같고 그러면 그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개인이면 짜증내면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는 판단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좀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표 추적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